사실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정부가 되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지와 가치지향적인 뭔가 좋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 경제를 약간 좀 외면하고 시장 경제에서 뭔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야 좋은 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서 그럼 좋지 않은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 그냥 나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갑자기 나쁜 놈이 돼?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 월세 안 올렸어? 전세 안 올렸어? 저쪽이 더 전세 많이 올렸는데 그럼 아니 쟤는 뭐 전세 올리지 말라는 얘기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스텝을 좀 꼬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뭔가의 가치를 두고 이거에 매몰적으로 하면서 그 나머지를 적으로 돌렸던 그런 방향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그 부작용을 좀 더 키우고 여론을 좀 더 안 좋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책을 담당하시는 정책의 부의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당이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 그 지점일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 기능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믿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선악의 구도로 보기 시작을 하면 이 시장 기능 자체에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두는 한 그리고 그것이 실수요다.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그건 투기 수요다. 근데 전 경제에서 투자와 투기가 구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주택을 사는 사람도 이 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한된 국토자원을 점유해서 쓰는데 적정한 비용을 냈느냐. 많은 걸 쓰면 비용이 많이 나와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 사람들한테 집이 공급되고 있느냐. 헌법에 주어져 있는 의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이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한다면 가격 문제는 될 건데 자꾸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직접 개입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계속 따라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미꾸라지 잡을 때 계속 따라가면 못 잡습니다. 몇 가지 길목도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도 있고 원칙이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현상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제 충격이 왔을 때는 좀 더 스피드를 조절을 한다든지 미세하고 시장 가격 기능을 아주 잘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좀 성급하게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계속 개입을 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죠. 사실 보면 우리 정부에서 작년에 뭐 1인 주택이 많아졌다. 1인 가구. 1인 가구. 그것도 1인 가구가 많아진 게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걸 주다 보니까 세대 분할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다 결과다가 아니에요. 그 현상에 따라서 각각의 경제 주체는 최선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어디를 할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을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이 그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정부도 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보유세를 올렸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강남 사람들이 너무나 큰 시세 차익을 원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서 정작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갈 거를 우려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정작 당선된 사람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을 뽑는 이런 이중적인 유권자들의 마음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보면 플러스가 되는 쪽도 마이너스가 되는 쪽이 있고 충격이 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서의 장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부딪히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맞다 이게 맞는 길이야
아니고 예.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접근한 일종의 태도 문제도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태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브로드한데 정말 개별 규제 들어가면은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불만인 사람, 내려서 불만, 안 올라서 불만인 사람, 지금이 없어서 불만인 사람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양포세무사였어요. 양포세무사가 양도세 포기 세무사인데 하도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세무사조차도 자기가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될지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몇 가구인지 몇 년도에 샀는지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를 양도세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뭔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미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피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잡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꼬여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까요? 첫 출발에서 사실은 뭐 그게 있죠. 경제적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또 양적 완화 정부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수없이 많이 발표를 하면서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한 대증적 요법을 계속 써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잡힐 일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해서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에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하면서 다른 부분 부작용을 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적당히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응을 하는데 정말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응하죠. 이렇게 툭 튀면 탁 잡고 툭 치면 탁 잡고 그러면 얘가 튀니까 제가 튀는데요. 그럼 여기를 잡고 와 이거 하도 복잡하게 꽈놔가지고 풀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분위기들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지금까지의 뭔가 그 가치 주도형 그리고 뭔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함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대응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반성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야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은 좀 여당 내에 공감대가 있나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서 지나친 그 시장 개입의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좀 자제를 할 부분이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욕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욕망 자체를 부정을 하면 시장 경제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욕망이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격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 특히 잘못된 것들은 그런 겁니다. 가격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격은 결과물이거든요. 예. 그 앞의 것들을 신경을 썼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가격이 결과인데 결과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결과는 계속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그 원인 찾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중간에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뭐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실 깨끗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쪽은 왜 욕 안 하냐 그러면 쟤는 깨끗하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 뭐 이게 되게 억울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민주당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ESG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ESG가 나오고 나니까 ESG 지표가 너무나 달라서 한 회사를 두고도 등급이 너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자부는 ESG 지표를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시장을 못 믿는 거거든요. 자, 신용평가 회사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가 있는데 예. 신용평가를 적절하게 잘 해라.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요소를 뭘 넣을지 말아야 될지 이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산자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위는 그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내겠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권익위원회도 된대요. 예, ESG를 하고 지금 투자자가 ESG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허위 공시를 하거나 무늬만 ESG를 했다 하면 그린와싱이 있었을 경우에 한쪽과 안 한쪽 투자자가 봐서 돈을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늬만 ESG를 평가했던 등급을 잘 줬던 데는 또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러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ESG 평가 시장이라는 게 또 생기고, 예. 그리고 회사는 또 공시를 하려면 인력을 둬야 될 겁니다. 근데 공시를 할 때도 어설프게 공시한 거하고 디테일하게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예. 디테일한 데서 여기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투자를 했으면 따질 것이고 그죠. 이런 과정이 하면서 저절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안 한 채 시장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참여 주체도 문제가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꾸 달라 그러죠. 예. 가이드라인 달라는 건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면 자기는 면책을 받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 만든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 몰라요. 현장 이야기를 듣는데 예. 과연 그 이야기를 정확히 들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거는 최선의 원칙을 해주고 시장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장 경제 믿음 같은 것들에 대한 게 좀 덜 형성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나가는 게 시장 경제를 하고 그래야 정부도 많은 부분에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지 인경변적으로 자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그 기업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KESG라 그래요. K자 들어가면 다들 이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 그래도 ESG 평가한다는 데가 많아서 이것저것 대응하기 힘든데 나라에서까지 또 지표를 만들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것도 맞춰야 되고 해외 투자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서 또 국내 산자부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또 이것도 맞춰야 되고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에 맞춰서 뭔가 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맞춰준다고 했지만 뭐 그거 맞춰봐야 뭐 해외 가면은 인정도 못 받는 거 왜 이중으로 일을 하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말씀대로 진짜 그 굳이 정부가 나서 할 필요가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ESG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뭐 신용평가회사도 있겠죠. 거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든지 예.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ESG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ESG를 하면 ESG 펀드가 있어가지고 돈을 조달하기 편한데 또한 ESG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 고쳐야 되기 때문에 평가 비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예. 평가 비용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밖의 인센티브 시장이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에서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 마중물로서 던져줘야 될 게 뭔지 이게 필요한 거죠. 특히 저는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ESG 이거 누가 그걸 쓸까요? 안 씁니다. 쓰진 않고 기업들만 작성해서 내겠죠. 계속 보고서만 쓰고 앉아 있죠. 예. 그건 보여주기 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다루시는 분야가 주제가 굉장히 좀 다양해서 제가 준비한 주제 말고 뭐 그 전에도 뭐 기업 지배 구조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뭐 여기저기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의원님이 요즘 또 관심 가지고 계신 주제 있으시면 좀 한 가지 정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출발점에서 예. 불평등하게 출발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그 뭐 지난번에 사회연대기금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들 새롭게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산의 불평등이나 출발점의 불평등이 있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어떻게 짜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그 삼성생명법 예. 이게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도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 삼성 쪽에서도 이제 슬슬 뭐를 주분도 다 상속 받았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 추가적인 고리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 정리하는 그렇죠. 문제가 남아 있을 건데 뭐 좀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게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전자지분을 누가 가져갈 것이며 거기에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굉장히 좀 그 이후에 단순하게 그럼 생명이 전자 팔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데 좀 의원님 의견을 한번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아마 삼성생명법이 아니더라도 IFRS 17이라든지 그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 이런 예. 차원에서 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예. 삼성그룹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사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배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영으로서 평가받을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저한테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ESG 관련이기도 한데 뭐 사면론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예. 사실 어떤 회사가 지금 우리 지배구조의 차원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전문 경영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예.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투자가 제대로 안 된다. 그 회사의 임원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문제가 있고 방향하고 다르다고 생각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약간 혼동돼서 쓰이는 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삼성그룹도 이 부분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 중에 뭐 저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순환출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해소하긴 할 거냐 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근데 하는 얘기가 사실 법적으로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 문제제기가 올 건데 예. 지금 어떻게 로비를 해서 한번 입이 잠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 좀 와닿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공자기에 그 순환출자 고리 예. 4개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서면 질의한 적이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참 아픈 거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그 경우도 보면 정부가 뭐 수소경제라든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예, 예. 그랬을 때 그 지배 구조를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해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2018년에 상장을 시도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예, 예. 당연히 추진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그 경제가 처해 있는 국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 사안이 복잡하다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문제도 그것도 한 말씀 좀 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일 제가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냐면은 그 예를 들어 배달 시장이다. 그러면 정말 배달의 민족이 디지털화되면서 생겨난 게 단순히 이렇게 배달을 좀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배달 전문 업체가 생기고 배달 전문 음식점이 생기고 음식점이 정말 그 도로가가 아니라 정말 임대료 내지 않는 곳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요식업 분야에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말 그대로 야 금융을 디지털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은 또 되게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이런 사회 변화에 있어서 그린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이른바 그 정의로운 전환 거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거기서 그 도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국가나 그 전환하는 기업에서 몇 가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라이더를 한번 보죠. 예. 옛날에 뭐 중국집 가서 배달을 하는 사람을 두고 있으면 제가 주인이었으면 오토바이 예. 사고 나는 거 다 제 책임이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분리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오토바이를 사는 거 사고 났을 때 책임 그전에는 업주가 예. 다 책임지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전가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전가된 걸 누가 커버를 해줘야 될까? 누가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될까? 소비자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작업장이 분리돼서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일종의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급할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을 때 디지털 전환 자체는 혁신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예. 몇 가지가 10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기술을 써서 한 서너 개를 덜어내면 예. 이게 혁신일 거고요. 그냥 기술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 보면 거기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프로세스의 몇 가지를 덜어내고 있느냐의 문제로 갈 거고요. 특히 배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또 그걸 겁니다. 자주 가는 가게면 예. 제 단골을 알고요. 제가 어떤 음식을 하고 있고 연령대가 어떤 그래서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예. 근데 데이터를 암호 처리해가지고 이 요식 그 배달 전문 요식업체에서는 예. 내가 지금 주문받은 게 어떤 연령대와 어떤 데모그래피에서 받았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속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마이데이터나 데이터 3법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고 이용권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가격은 뭘로 해야 될까? 어쩌면 뭐 데이터 거래소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나아지지만 그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게요. 내가 받은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를 좀 알면 메뉴를 어떻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케팅이 되죠. 예. 그러니까 20대 남자가 주로 이런 걸 먹더라. 30대는 이런 걸 먹기 때문에 뺀다. 50대는 그 취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전혀 모르는 채 그렇죠.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익명화 비실명 처리해가 비식별 조치를 해서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업체에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남녀 지역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주문은 어떤 쪽에서 온다. 그래야지만 이쪽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음식을 누가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문을 오프라인으로 받을 때는 눈으로 보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게 뭐 젊은 사람한테 온 건지 남자한테 온 건지 여자한테 온 건지 모르면 메뉴를 개선하고 할 때 그 피드백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받은 주문에 대한 데이터는 내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럴 것도 같네요. 와. 참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방송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되게 그 중요한 문제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일 예민한 문제죠. 경제 분야에서 지금 제일 예민한 문제인데 가상자산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 세대 간의 그런 갈등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저희 민주당이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현장에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좀 등한시하고 옳고 그름이라든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걸 직접 관여했던 일종의 이제 과욕이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재정비해서 하나씩 그리고 이 경제 문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가 많이 급변할수록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예전처럼 나를 따르라 해서 가는 그런 리더십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청하고 서로의 같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사회로 따지자면 그러면은 리더십이라는 거는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뭔가 제도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박지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